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맹큐의 경제학 챕터 36장 거시경제학 마지막 챕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는 거시경제에 관한 6가지 쟁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거시경제학을 그동안 살펴봤는데 우리 처음에도 나와 있듯이 뉴스를 듣다 보면 경제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뭐 금리를 올려야 한다, 말아야 한다,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우리가 듣긴 하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전문가들이 나와서 막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정답이 있을까요? 예, 우리가 그러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몇 가지 맹큐 교수님이 찝어서 이렇게 마무리 정리를 해주고 계세요. 자, 6가지 쟁점에 대해서 볼 겁니다. 첫 번째는요, 경제가 호황과 불황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그걸 경기 변동이라 하는데, 경기 변동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과연 써야 하는가?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나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게 있죠. 감세 정책이라 합니다. 아니면 재정 지출을 증가시켜야 되는가? 어떤 게 좀 더 나을 것인가? 뭐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재정 정책 말고요. 통화 정책을 실시한다 할 때 이 재량에 맡겨서 중앙은행 총재가 통화량을 늘렸다 줄였다 또는 기준금리를 올렸다 낮췄다 이렇게 하는 게 나을지, 그때그때 정책 말고 준칙에 맡기는 게 나을지, 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 네 번째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이제 목표로 하잖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고 하는데 0%의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정부의 어떤 재정과 관련해서요, 균형 재정이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균형 재정이라는 건 뭐야? 정부가 들어오는 조세 수입과 나가는 정부 지출이 밸런스를 맞춰서 같아질 때를 우리가 균형 재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음 여섯 번째,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서 세법을 개정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전부 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찬성과 반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견해. 이렇게 들어보면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들어보면 또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텐데, 상대방의 어떤 논리가 과연 어떤 것인가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겠죠. 한번 첫 번째 쟁점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쟁점은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사용해서 경기 변동을 과연 완화해야 되는가? 요거요. 자, 우리가 알겠지만 이게 단기에는 경기 변동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장기에 이제 경제 성장이 되는 것이고요. 자, 단기적으로 여기 보시면 생산과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거, 총수요 총공급 곡선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총수요 곡선 우하향하고요, 총공급 곡선 이렇게 우상향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어떤 외부적인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뭐 총수요가 감소하거나 아니면 총공급이 상방 좌측 이동하게 되면 국민소득이 줄어드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다시 총수요를 이런 식으로 증가시켜야 될 것인가? 뭐 이거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 총수요를 변화시키는 것을요, 뭐라 그럽니까? 총수요 관리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해 가시죠? 총수요 관리정책,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이게 이제 대표적인 총수요 관리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주장하는 내용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주장은요, 정부는 경제 안정화 정책을 사용해야 된다. 여러분, 경제는요, 경기 변동 호황과 불황을 겪게 마련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가계와 기업이라는 경제 주체들이 비관론을 갖게 되면, 이게 비관론을 갖게 돼서 비관적으로 보게 되면 경제가 진짜 침체됩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낙관론을 갖게 되면 소비도 증가시키고 낙관적인 어떤 예상을 하게 되면 그러면 기업이 투자를 증가시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호황과 불황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비즈니스 사이클이라는 경기 변동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지. 우리가 더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더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나치게 과열돼도 잘못된 우리가 지나치게 물이 100도씨가 되면은 물이 끓을 텐데 끓을 수 있는데 막 150도까지 하면 그것도 자원 낭비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자원의 낭비라고 할 수 있는 비효율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찬성하는 주장은요. 야, 이거 낭비 아니냐. 자원의 낭비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나치게 과열되었을 땐 좀 이렇게 진정을 시키고 침체될 때는 이걸 좀 밑에 이렇게 올려주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적절하게 정부가 엑셀과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좀 더 안정적인 경제를 이룩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되면 그게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호황과 불황을 거듭할 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가지고 경제 상황과 반대 방향으로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총수요를 이렇게 안정화시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한번 보시면 자, 만약에 총수요가 부족한 상황이라 합시다. 그럼 경제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불경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불경기 상황에서는 자, 이랬을 때는 실업이 높아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보통 높지 않고 낮아지는 상황이 일반적이지만 그래도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또 물가도 올라갈 수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총수요를 끌어올리는 거야. 어떻게 총수요를 증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게 총수요 측면에서 진작시킨다. 확장적인 총수요 정책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를 좀 뭔가 깎아주거나 이게 경기 부양책이 되는 거죠. 아니면 정부 지출을 증가시킨다거나 아니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이렇게 텍스와 정부 지출을 우리가 확대하게 되는 것, 이걸 우리가 재정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게 아니고 여기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이 정책은 뭐라 그런다고요? 예, 요거는 금융정책, 통화정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금융정책을 통해 가지고 교수님에 따라서는 이제 화폐금융정책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통화정책을 통해 가지고 경기를 부양시킨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 만약에 경제가 지나치게 과열돼 있다라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총수요를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을 줄이고 텍스를 올리고 통화량을 화폐 공급을 감소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상황이 이렇게 업앤다운이 너무 심한 플럭추에이션이 너무 심한 경우에 요거를 좀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잘 되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반대하는 주장은 뭐냐면 야, 정부야, 네가 말이야 그렇게 경제 상황에 대해서 똑똑하게 잘 알고 제대로 진단을 해서 처방을 할 수 있으면 오케이. 근데 어차피 가만히 보니까 어떤 환자가 왔는데 네가 의학 지식이 없어. 의사인데 아니면 돌팔이 의사야. 그러면 괜히 네가 뭐 치료하고 응급처치한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가만히 냅둬. 가만히 있으면 경제는 언젠가 계절의 순환과 비슷하게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반대하는 이유는 정부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는 거야.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겠어? 이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그 이유의 근거는 시차가 존재한다는 거야. 타임 렉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사용했을 때 즉각적으로 어떤 경제의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린다니까. 상당한 시차를 통해서 그 이후에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알다시피 특히 통화정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장적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경로가 길어집니다. 통화량을 증가시켰죠. 자, 그러면 금리가 떨어집니다. 이자율이 떨어져요.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자,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 기업들이 투자를 증가시킵니다. 투자의 증가는 총수요의 증가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실업률은 감소한다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통화량을 증가시켰을 때 이자율이 안 떨어지거나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자율이 떨어졌는데 투자가 증가해야 되는데 투자가 증가하지 않거나 애니멀 스피릿 같이 아니 미래가 불확실한데 이자율 떨어졌다고 막 투자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것도 유동성 함정 이런 것처럼 통화량을 증가시켰는데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정책적 효과가 미약하거나 아니면 적절한 타이밍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프리드만의 통화정책 연구에 따르면 대략 이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효과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야 지금 당장 필요한데 효과가 당장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한 3, 4개월 후에 경제가 좀 회복돼서 올라가는 상황이 그때 효과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 지나치게 경제가 과열될 수도 있게 된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재정정책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재정정책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야? 텍스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 두 번째 단락에 한번 보시면 정부 지출과 이게 부양시키려면 이렇게 하죠. 텍스를 감면하게 되는 정책을 사용하게 되는데 자, 이거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회 동의가 필요해. 이걸 내부 시차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내부 시차가 오래 걸립니다. 국회 동의를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거기서는 정치적인 절차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이러한 정치적인 절차가 꽤 길어. 그렇기 때문에 재정정책에도 시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 보시면 미국에서 재정정책을 변동시키려면 어떤 의안이 의회 소위원회들을 거쳐서 하원과 상원의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에 대통령이 비준을 해야 되는데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는 시차뿐만 아니라 경제를 예측하는데 이게 좀 부정확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의 경제 상황을 진단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 이거는 사실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좀 지나서 사후적으로 봤을 때 그땐 그랬지 이렇게 알 수 있잖아. 지금 상황에선 내가 어떤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줄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경제 예측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좀 애매하고 불행하게도 그리고 이제 거시경제학이 아직 초보적인 학문이기도 하고 미시에 비해서는 경기 변동을 일으키는 충격이 원래 예측 불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원래 시장초 경제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 원인이 뭔가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오히려 이거 정부가 나서가지고 오히려 경제를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정책이 오히려 경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제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어떤 경제 정책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시점과 실행하는 거야. 그리고 그 정책의 효과가 직접 나타나는 그 시점 사이에 새로운 상황이 변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앞에서 전에 봤었던 그거 보셨습니까? 용어 정리 기억나십니까? 어떤 그때 봤을 때 최적 정책이 그때는 이게 최고야.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걸 이제 동태적 이렇게 얘기하죠. 최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때 봤을 때는 우리가 최적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정책을 실시했는데 상황이 바뀐 거야. 이거는 동태적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변화된 거야. 상황이 변화되어서 그때는 우리가 최적 정책이라고 생각했던 게 어떻게 된다? 더 이상 최적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더 이상 최적이 아니다. 이렇게요. 이해 가십니까? 예, 우리가 뭐 인질극 하는 거, 인질범과 협상하는 것도 그렇고 애들 혼내주는 것도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정부가 가만히 보면 야, 네가 하는 행동이 오히려 경제를 더 불안정하고 악화시키는. 그러니까 애당초 시장 자체가 경제 자체가 불안한 것도 있을 수 있어. 근데 네가 개입하면서 잘못 개입하면 더 오히려 불안함을 조장하게 된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일부 경제학자들은 두 번째 단락의 네 번째 줄 보시면 1930년대 대공황을 비롯한 경제사에 기록된 중요한 경기 변동은 경제 정책에 의해서 유발된 불안한 불안정성 때문이다. 정부 너 때문이다. 정부 실패, 시장 실패보다는 정부 실패. 요걸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의사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내과 의사들이 수련 과정 초기에 배우는 규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몸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 몸에는 자체 회복 능력을 갖추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도 좀 뭔가 기다리면 어느 정도 몸을 망가뜨리지 않고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데 자칫 정부가 잘못 개입하게 되면 몸을 망가뜨리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어느 환자에 대한 진단이 불분명할 때 의사는 오히려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환자 몸이 스스로 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믿을 만한 지식이 없이 섣불리 그런 말 있잖아. 괜히 개입했다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정답이 뭡니까? 이건 좀 상황에 따라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좀 뭔가 명의야 그리고 어떤 상황, 경기 침체에 관련한 원인을 명확하게 진단이 될 수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아니 이게 경제 침체가 왜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놔두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좀 풀어봅시다. 통화정책이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데 소요되는 대략적인 시간은 뭐 상황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 책에서는 과거 미국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땐 한 6개월 정도 걸린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다음 2번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재정정책의 시차가 긴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쵸. 통화정책은 정책을 실행한 다음에 이자율이 떨어지고 투자가 증가해야 되는 어떤 외부적인 나중에 시차가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재정정책 관련해서는 내부 시차와 외부 시차로 나뉜다 하면은 내부 시차가 오히려 더 길어요. 그래서 C번에 보시면 정부 지출이나 조세 변화를 입법화하는 정치적 과정이 느리게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즉각 실행을 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치는 거야. 우리가 뉴스에 보면 맨날 정치인들 싸우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 필요한 적재적소에 적시에 정책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주제에 해당하는 정부의 안정화 정책에 대한 논쟁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쟁점 2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